타인, 곧 다른 사람이 나의 혹은 특정인의 인지, 곧 생각과 감정과 이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왜곡을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의 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 이걸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정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착이에요. 착착. 착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타인의 제안을 수용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높공낮주예요. 이 높공낮주라는 건 뭐냐면 높은 공감력, 낮은 자기 주장력. 이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몰입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왜곡 자체도 의심하지 않아요. 몰입하기 때문에. 높은 공감력과 더불어서 낮은 자기 주장력이 있죠. 자기 주장을 잘 못해.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왜곡에 그 안쪽에 거의 포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공, 낮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가 자기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분명히 틀릴 거야. 내가 선택한 건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의심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스라이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절 못하는 거. 거절에 대한 공포를 크게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심보다 훨씬 더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내 기억에 대한 명료한 선별력, 그 분별력을 낮추는 말들을 자꾸 한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네가 과장하는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생각이 들겠죠. 내가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 일명 제3의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면 따져볼 필요가 좀 있겠죠. 또 하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문제야.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죠. 나중에 생각하게 되죠. 내가 또라이구나. 내가 말썽쟁이구나. 내가 이 집에 골칫덩어리구나. 내가 확실히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내에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에 조금 더 안쪽으로 집중해 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또 제일 많이 상담 현장에 오는 거, 부부 가스라이팅.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목욕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똑이 어떤 게 왔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 남자에게 자기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구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체 일부도 찍어서 보내고, 우와, 너무 충격일 것 같아.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뭐냐, 당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처음엔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커지면서 나중에 이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 남자가 경찰서를 갔어요. 이 모든 상황에 이 남자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다 감추고 휴대폰도 다른 걸 하나 더 장만을 해서 거기에서만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요 또 다른 폰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는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잘못 본 거다. 네가 없는 거다.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큰애를 부릅니다. 야, 너 아버지 또 다른 휴대폰 있는 거 봤어? 전 못 봤는데 봐라, 없지 않냐. 어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착각을 한 거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가스라이팅의 10중 8구는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 잘못 본 거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보통 3종 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에게 자식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보다 가스라이팅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들이 첫째들 많이 얘기하죠. 엄마 아버지 없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우리 집에 첫째잖니, 기둥이잖니. 누가 누구를 책임을 져요. 둘 다 똑같이 어렵고 내가 너보다 그냥 이유식 한 달 먼저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독자적인 독립체로 키워야 돼요. 한 아이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엄마가 맞잖아. 맞아. 너 살면서 엄마가 한 번이라도 틀린 거 봤어? 왜 못 봐요? 맞는 것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건 틀린 거 아닌가? 엄마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마보이가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 외상성 본드, 곧 외상성 유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외상성 유대는 오랫동안 학대를 받거나 아주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갖게 되는 일종의 병리적 융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은 전형적인 부모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쪽만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발생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역가스라이팅도 발생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엄마 자꾸 뭔가를 기억하면 틀린 얘기를 자꾸 하잖아. 엄마 치매인가 보다. 어머머머머. 엄마 치매인가 보다. 어머. 엄마 치매인가 보다. 나중에 이 엄마가 내가 치매인가? 어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전에 그렇게 빛나는 눈으로 일처리를 다 했던 분이 마치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맡겼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가정 내에서도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또 누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일까?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될 바로 그 대상은 누구이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살피고 그들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 종류가 있는데 그 나쁜 사람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악당, 하나 악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악마하고 악당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악마는 마음을 울려요. 그죠? 그리고 악당은 규칙을 부숴버립니다. 모든 룰을 부시는 자, 그는 악당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 마음을 홀려서 완전히 사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악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단어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기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구분할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소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끝장나도 돼. 이게 보통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애에 대한 중독적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전 인생에 들어가서 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트를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사 얼굴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서 어떻게 잘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요. 말도 굉장히 수려하게 합니다. 그런데다 어떻게 자신은 늘 빛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못생긴 애를 옆에 둬요. 어머. 못생긴 애를. 돋보이게. 나보다 예쁜 애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배자의 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가? 완벽히 빠졌다 싶으면 이 사람의 자아를 살해해버리죠. 무섭다. 어떻게 살해해버리는가? 이 사람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도록, 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고립을 시켜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이 사랑을 애걸하게 합니다. 복걸하게 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다시 천사의 얼굴을 해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4살 정도가 더 많은데 사실 4살 정도면 큰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 처음 할 때부터 아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나이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뭘 하냐면 결혼 전부터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이 여자처럼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 남자가 이 여인이랑 함께 밤을 지새기 위해서 기꺼이 회사를 포기할 정도로. 어머머머. 와. 우리가 퇴근이 5시잖아요. 5시 40분까지는 집에 와야 돼. 집에 와서 뭐 하냐면 설거지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아이 봐야 돼요. 만일 이 아내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안 드는 말을 하게 되죠. 얘기하는 거지. 야, 이 두나. 넌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너 같은 놈하고 누가 살아. 너 같은 남자 나나 되니까 사는 거야. 한심한 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6년을 살았습니다. 어머. 6년을 살았어요. 부부 싸움이 끝나고 나죠. 그러면 남편은 그 도중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번에 걸쳐서 자해와 자살 시도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어머.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도망도 갔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어머머머. 다시 또 가잖아요. 한없는 미소로 맞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안겨서 웁니다. 어머.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청춘과 원액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노예.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비극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트로피인 집 있죠? 트로피. 결국은 내 아이가 잘 되라고 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는데 가만 보세요. 내 아이가 잘 되는 순간 내가 빛나야 돼.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곳에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고 엄마가 원하는 말과 엄마가 원하는 표정과 엄마가 원하는 감정까지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는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평생 트로피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이게 누구의 삶인가? 이게 나의 삶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나르시시스트야. 나르시시스트는 부모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 집이 돌아가요. 그리고 부모의 돈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버지를 수족 부르듯 마치 종 부르듯이 부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필요한 순간이 됐다 싶으면 버립니다. 이게 천륜이 이렇게 거대한 질병과 만나게 되면 아주 지독한 고리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나? 혹시 어떤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들의 완벽한 오냐오냐예요. 경계 없고 훈육 없고 어떤 것도 실패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자기 세계 속에 고립하도록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왕과 또 왕비로 공주와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게끔 한 환경 조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오냐오냐 하면 다 나르시시스트로 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게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 말뚝 이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좌절하도록 두어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냥 매번 일으켜주는 부모는 이 아이들을 나르시시스트로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